하셔도 된다. 알겠습니다. 그 뭐 아까 이제 주식시장 얘기도 해주셨고 그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의 차이, 그 뭐 사용 가치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2030 세대가 뭐 영끌 비투로 주식도 많이 샀지만 부동산도 많이 샀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제 경험상도 주식을 사는 거는 이게 오를 거라는 확신 때문에 그냥 뭔가 내가 이걸 하면 돈을 벌 거라는 확신 때문에 했지만 부동산은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하는 공포 때문에 산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세대가 굉장히 지금 약간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약간 절망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과연 빠른 시일 내에 내 집 마련의 기회 다시 찾아올까요?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만드시는 질문인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 거죠. 이유는 뭐냐면 세대별로 자산 비중을 살펴보면 이제 고령 세대가 자산이 제일 많죠. 뭐 당연하겠죠. 근데 자산의 비중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아요. 고령 세대라든지 그런 세대가 노령화 세대가 될수록 과거에 보면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번 세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으로 돈 벌었는데 또 부동산으로 버네. 결국엔 부동산이 불패구나. 네. 부동산도 나도 사야 된다. 이래서 20, 30대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동산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레버리지 효과가 커요. 지렛대 효과가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가 부동산을 한 채 갖고 있으면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다른 부동산 투자를 하면 장기로 투자할 수도 있고 안정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말씀 들었냐? 우스갯소리 여러분 좀 보태서 돈을 있는 사람이 계속 돈을 버는 시장입니다. 부동산에. 새로 들어가서 벌기 힘들어요. 새로 진입하기가.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이미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네. 그 안에서 벌기는 되게 쉬운 구조. 부동산이 없는 세대가 새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진입이 어렵다. 초기 비용이 너무 크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리고 시장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최근처럼 이런 불상사, 이런 리스크도 커진 거예요. 모르는 분들이 20, 30대는 한 번도 부동산을 사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 들어가는데 이런 마찰적 리스크가 엄청 커졌던 거죠. 그 리스크를 이제 고스란히 이제는 크게 안게 됐는데 저는 이제는 두려운 게 이거죠. 이런 경험을 갖고 있으면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부동산은 끝났어. 난 이제 부동산 절대 안 해. 이렇게 생각할 개연성이 크잖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시면 이제 이러는 경험을 이제 좋은 경험으로 삼아서 내가 부동산의 본질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기회는 분명히 생깁니다. 항상 기회는 있었고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잘 고민하시고 기회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좀 봐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장으로 딱 들어가는 그 시점이 그 기회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예. 그래서 하락이 충분히 됐을 때 내 집 마련도 하시고 그리고 보금자리도 마련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최근 한 20, 30년 동안 절호의 내 집 마련 기회 가장 가까운 과거는 언제일까요? 2013년이요. 2013년. 예. 그러면 2013년 같은 기회가 올 수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럼 2013년대는 어땠냐? 어떤 신호가 있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때는 제가 사실 요즘에는 뭐 사람들이 저보고 뭐 폭락론자, 뭐 집값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2013년대는 집을 막 사자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거는 뭐 불과 10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르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집 사자고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내 집 마련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때 웃었어요. 너나 사라고. 너나 사래요. 왜냐면 그때는 집값이 하도 위축되고 빠지고 있어서 아무도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사라. 뭐 집을 세상에 누가 사냐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근데 그때 제가 왜 집을 사자고 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가격이 계속 빠지면서 위축되고 있는데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었어요. 가격은 빠진데 거래량이 늘기 시작했다. 회복하게. 그러니까 누군가 시장에서 집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게 뭐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산가들이 부동산 비중이 가장 낮았어요. 살 여력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이 살 여력이 생기니까. 그렇죠. 부동산을 다 팔고 부동산을 안 샀으니까. 근데 최근에 시장은 정확히 반대였습니다. 부자들이 부동산이 거의 맥시멈이에요. 최대 수준. 더 이상 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산 겁니까? 그래서 영끌에서 사고. 그렇죠. 20, 30대가 산 거예요. 최근에 보면 더 못 사요. 아니 집이 뭐
빵이 아니잖아요. 돈 많다고 뭐 나 10채 사고 20채 사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최근에 이제 보유세 부담도 컸기 때문에 최근에 2, 3년간은 사실은 그렇게 집이 없으신 분들이 사고 투자 목적으로 사고 이런 수요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고점의 전형적인 시그널이에요. 그리고 거래량이 떨어지고 계속 있잖아요. 네. 이거 고점의 시그널이었죠. 정확히 반대였죠. 이제 두 가지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최근에 2년간은 사실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집을 팔았거든요. 고가 주택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이제 자산가들의 부동산 비중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살 여력이 생기겠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거래량도 가격이 떨어지면 누군가 시장에 살 사람이 생기면서 거래량이 회복해요. 이 두 가지가 딱 겹쳐지는 건 사실은 이제 시장이 회복할다라는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그 시점이 내 집 마련의 기회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간에 지금 가격과 거래량이 같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시기인데 어느 순간 가격은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살짝 반등을 하는 그 시점이 온다는 말씀. 살짝 반등은 안 되고 추세적으로. 추세적으로. 회복. 반등이라는 용어는 아니고요. 반등은 이렇게 반등했다 떨어질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추세적으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회복하면 이제는 가격도 떨어지다가 다시 오를 겁니다. 네. 그런 시점이 와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 회복을 못 해요. 그럼 더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지금 거래량 회복을 못 하잖아요. 네.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살 사람도 이제 부자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부동산 비중이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수요로 이제 편입이 될 수 있고. 그렇죠.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거나 이러면 뭔가 이제 투자할 마음이 다 생기면서 그러면 다시 사는 거죠. 집을.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말씀을 해주셔서 이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뭔가 규제를 좀 완화하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뭐 강도가 약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런 시그널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뭐 다시 뭐 반등을 금방 불러온다든가 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될 게 정책 영향은 분명히 한국에 있어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줘요, 정책이. 왜냐면 전 세계에서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영향을 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큰 흐름을 바꾸진 못해요. 진폭을 결정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하는데 막 규제 완화책이 나온다고 해서 하락을 막지는 못해요. 근데 하락의 폭을 줄일 수 있는 거죠. 하락의 폭을 줄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만약에 지금 이제 앞으로 집값이 크게 빠질 것 같아서 완화책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덜 빠질 수 있어.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도 느릴 거예요. 반대로 막 오를 때 규제책을 쓰잖아요. 규제책을 쓰면 상승을 막지는 못해요. 근데 상승폭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영향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정책이 진폭을 결정하지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 그러면 지난 정부 때 규제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때 그러면 상승폭을 줄인 건가요? 상승폭을 줄일 수 있었죠.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이 아예 안 먹히잖아요. 금리를 그렇게 속도 있게 내리는데 어떻게 정책이 먹힙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 원래 정책이 나오면 상승폭을 줄일 수 있고 네. 상승폭을 줄였던 대표적인 예가 이제 2019년. 네. 2019년에 상승폭을 줄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시장이 안정될 여미를 보다가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확 그게 정책이 틀어진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정책을 일관성 있게 냈다면 상승폭을 줄일 수 있었는데 정책이 막 변동이 많았잖아요. 너무 많이 나왔죠. 규제책도 나왔다가 어쩔 때는 아닌가 보다 해서 뭐 공급책 했다가 뭐 이랬으니까 네. 그런 일관적인 방향성의 정책을 가정한다면 진폭을 줄일 수 있다. 최근에 발표했던 대규모 공급책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여러분 공급책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번 270만 원 공급책의 핵심 내용은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민간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원래라는 표현 그런가? 어쨌든 아파트는 대부분 민간 건설사가 지어요. 네. 공공 건설사는 없잖아요. 그래서 민간 공급이라는 건 그게 아니고 땅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민간이냐 공공이냐에 따라서 민간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 땅 주인의 민간한테 인센티브나 이걸 줘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중을 늘리겠다는 건 그렇다는 건데 근데 민간은 공급을 정부가 하세요 해서 공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돈을 벌 것 같으면 공급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될 것 같으면 그렇죠. 공급하는 거죠. 네. 근데 앞으로 시장이 위축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간이 공급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래서 시장이 위축되면 공급이 줄게 돼 있어요. 네. 민간에 맡겨놓으면. 그래서 향후로 민간에 그냥 전적으로 맡겨놓으면 앞으로 공급이 줄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의 진폭을 줄이고 정책적으로 시장의 안정성을 꾀하려면 네. 공공 중심의 공급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빠질 때도 공공은 계속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때 빠질 때도 공급이 충분했으니까 나중에 오를 때도 진폭이 덜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공급의 정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데 어쨌든 지금의 방향성, 민간 중심의 공급으로 가면 시장이 위축될 때 공급이 크게 줄 수 있다. 이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 미분양이 증가하는데 누가 공급을 뭐 무턱대고 합니까? 그러면 공급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뭐 제가 정말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 뭐 서울에서 오랫동안 재건축을 염원했지만 뭐 지난 정부와 뭐 서울시와의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재건축이 미뤄졌던 동네들이 있잖아요. 뭐 동부 이촌동, 여의도 이런 곳들의 그런 재건축도 좀 미뤄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 이건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 단지별로나 상황별로 달라서, 네.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여의도 같은 데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면 굉장히 빠르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의도가 워낙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다른 지역들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조합들의 형태를 보면 오히려 그 집값이 올랐을 때 뭐 규제나 이런 것보다 사업을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천천히 하면 집값이 계속 올라. 굳이 내가 재건축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집이 너무 살기 힘들잖아. 네. 근데 강남 재건축 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자가 점유율이 40%가 안 돼요. 그 집에 살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집주인이. 대부분 임대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철저하게 투자 목적으로 사놨단 말이에요. 근데 재건축 굳이 안 해도 자고 일어나면 집값 오르네? 그래서 그냥 안 했어요. 네. 근데 앞으로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면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게 재건축 재개발은 길게 공급이 쉽게 되는 구조는 아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별로 다르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에서 되게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동네에서도 워낙 그 아파트별로 다르고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서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조합원이 1000명이면 1000명이 똑같은 가격에 그 집을 샀고 그랬으면 전혀 문제가 아니죠. 근데 어떤 분은 뭐 그 지역 그 집을 3억에 샀다면 어떤 분은 5억에 사고 어떤 집은 최근에 막 고점에 사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기대 수익과 기대감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억에 사신 분들은 이 정도 해도 괜찮아. 빨리 재건축하자 이러는데 최근에 10억에 사고 사신 분들은 안 돼. 절대. 2배가 되기까지. 이래서 사실은 이게 충돌이 크고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쉽다. 사업이 진행되기 쉽지 않다. 지방 부동산 시장도 최근에 조금 유독 그렇게 하락세가 조금 돋보이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지방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랑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움직여요. 왜냐하면 지방도 투자나 투기 수요가 움직였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오른 지역이 최근에 많이 위축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세종시라든가 대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역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똑같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부동산 투자를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전에는 내가 사는 지역, 뭐 내가 알고 지역은 했지만 아시잖아요. 뭐 버스 대절해서 가고. 네. KTX 한량 빌려서 가고 뭐 이랬는데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전국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똑같이 움직인다. 결국 수도권과 동조화될 것이다. 그렇죠. 같은 방향성이고 네. 변동 요인이 같다.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예전에는 금리가 아무리 오르고 이래도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자가 많고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좋으니까 변동폭이 적고 이랬어요. 대표적으로 뭐 서브프라임 때 이런 때는 오히려 지방 부동산이 좋았단 말이에요. 덜 빠지고 오히려 오른 지역도 나타나고. 왜냐하면 그때는 그 전에 많이 안 올랐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 대비해서 지금과 대비해서 지방에 이렇게 투자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투자 수요가 전국화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폭이 같이 움직인다. 시점의 차이점이긴 하지만. 말씀 방금 해주셨지만 지방 도시들 중에서 유독 지금 하락폭이 좀 돋보이는 곳이 세종과 대구인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 뭐 한 2, 3년 동안에도 이 두 곳은 계속 좀 빠질 확률이 높을까요?
그것도 수도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뭐냐면 이제 하락폭이 좀 더 크면 회복도 빠를 거고, 하락이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되고 이러면 사실은 회복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보고 있죠. 근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 하락폭이 좀 큰 것 같아요. 빠르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회복도 빠르질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분들께서는 세종하고 대구는 조금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세종은 아무래도 이게 좀 일자리도 많고 이게 새로 좀 유입이 되는 지역이지만 대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조금 다르게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아, 그거는 다 판단의 문제예요. 뭐 대구는 일자리가 없습니까? 그리고 대구는 뭐 교육 도시기도 하고. 그렇죠. 네. 대구는 그리고 돈 많으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아,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이게 그런 정성적인 판단을 하지 마시라고요. 정성적인 판단은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종시가 일자리가 많다. 일자리가 많은 건 뭐가 많은 거예요? 뭐가 많은 겁니까? 세종에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많이 사세요. 근데 공무원분들 거기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이 처음에 분양 우선권을 줘서 집을 가지고 계신 거지, 네.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서울의 수도권에서 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살고 혼자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 일자리 많은 게 부동산에 도움이 됩니까?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정성적인 거 뭐 대표적으로 뭐예요? 거기서 학군이 좋다. 학군이 좋은 건 뭐예요? 정성적인 판단은 시대에 따라서 그 시점에 따라서 매일 바뀐다. 정성적인 것으로 나의 판단을 기대지 마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대신 가격이 얼마 떨어졌다. 거래량이 얼마다. 이건 정성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숫자로 표현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엄연히 판단할 수 있죠. 아, 이게 거래가 회복하고 있구나. 거래가 안 되고 있구나. 네. 가격이 빠졌구나. 올랐구나. 공급이 많구나. 적구나. 이런 정량적인 것들은 저희가 측정 가능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정성적인 건 그렇게 결정하는데 큰 비중을 두시지 마시라. 정성적인 것보다는 좀 시장 논리에 따라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가장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아, 여기 좋아.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야, 이 주식 좋아. 귓속으로 얘기하는. 근데 좋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로 표현하고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을 계속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이것만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딱 하나 찝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불패는 없다. 계속 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셨으면 좋겠다. 부동산에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 부동산도 언제나 변하고, 그리고 시장이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네.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네. 이걸 기회로 삼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아, 그래, 부동산도 빠질 수 있어. 또 이렇게 되면 오를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시장의 변화를 좀 예기 있게 하시고, 저희가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뭐 10년 살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젊으신 분들, 그리고 무주택자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시장은 변화하니까 너무 조급하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또 반대로 너무 느긋하게도 생각하지 마시라. 항상 준비는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느긋하게 늘어져만 있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의원님 말씀 잘 머리에 좀 담고 있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